2026년 여름 미국 뉴저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대 중 하나로 꼽히는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의 조명이 일제히 꺼집니다. 8만 개가 넘는 좌석, 이틀에 걸쳐 이 공연을 지켜본 16만 명이 넘는 관객. 그런데 그날 밤 미국 한복판의 이 거대한 스타디움에 울려 퍼진 노래는 팝도 힙합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7명의 아티스트가 한국의 민요를 미국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불렀고, 관객들은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그 낯선 멜로디에 따라 함께 불렀습니다. 팬들의 손에는 이런 팻말이 들려 있었죠. 예술엔 이방인이 없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며칠 전 전 세계 음악 산업을 뒤흔든 하나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 내민 상장을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요. 2026년 7월 29일 BTS 멤버 7명 전원이 각자의 SNS에 같은 결론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한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 BBC, 가디언은 일제히 속보를 냈고 외신은 이 짧은 문장을 부드럽지만 매우 강렬한 비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미 CEO가 직접 해명에 나섰고 한 분석에 따르면 이 보이콧 하나로 그래미가 입을 광고, 중개권 손실 추정액은 650억에서 700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5편에 걸쳐 뉴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태에는 정확히 5개의 마음이 등장하거든요. 상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 그 상을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 하루 만에 해명한 남자의 마음, 보라색 바다를 이룬 팬들의 마음, 그리고 무대 뒤에서 침묵하는 동료들의 마음. 이 5개의 마음을 지난 100년간 심리학이 실험실에서 증명해온 이론들로 하나씩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즈가 끝나는 날 여러분은 이 한 문장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상을 주는 쪽이 만들었지만 존엄은 거절하는 쪽이 만든다. 오늘 1편의 주인공은 이 모든 이야기에 방아쇠를 당긴 첫 번째 마음, 상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깔고 가겠습니다. 시작은 2026년 6월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2027년 6월에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퍼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를 포함한 새 부문들을 신설한다고 발표합니다. 명분은 아시안 팝의 탁월함과 영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건도 붙였습니다. 곡의 하나 이상의 아시아 언어가 의미 있는 비중으로 사용돼야 하고 영어로만 부른 곡은 이 부문에 낼 수 없다는 것. 겉으로 보면 축하할 일 같습니다. K-팝을 위한 전용 좌석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칫했습니다. 잠깐 전용 좌석이라고? 그 좌석은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는 좌석인데? 본상이 걸린 메인 테이블인가? 아니면 연회장 구석의 별도 테이블인가? 한 달 뒤인 7월 29일 BTS가 응답합니다. 기자회견도 소속사 입장문도 아닌 멤버 7명 각자의 계정으로. 그러나 하나의 결론으로 올립니다. 올해 그래미에는 출품하지 않겠다. 이 결정이 무게를 가진 이유는 그들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바로 이번 69회 그래미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갈 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갈 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BTS는 2019년 그래미 시상자로 무대에 섰고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3번 모두 트로피는 그들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 오전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의 성명이 나옵니다. 슬펐지만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 부문은 구분이 아니라
아시아 팝의 깊이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본상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레코딩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BTS의 2021년, 2022년 그래미 공연 영상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SNS에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존중한다는 성명과 사라진 영상. 이 기묘한 온도차가 의심의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뉴저지의 그 밤 아리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미는 하필 지금, 하필 그런 형태의 상을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심리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반세기 전에 실험실에서 찾아 놓았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특정 인물이 악당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심리학이 무서운 이유는 차별이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구조와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1971년 영국 브리스톨 사회학자 헨리 타지엘은 10대 소년들을 모아놓고 아주 이상한 실험을 합니다. 화가 파울 클레와 바실리 칸디스키의 그림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 좋은지 고르게 한 뒤 그 취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사실은 무작위였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는 그룹. 그야말로 최소한의 집단이었죠. 그런데 소년들에게 돈을 분배하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년들은 일관되게 우리 편에게 더 많은 돈을 줬고 심지어 우리 편의 절대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상대편과의 격차를 벌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심리학의 기념비 최소 집단 실험입니다. 타지펠의 발견은 섬뜩할 만큼 단순합니다. 인간은 차별할 이유가 있어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선이 그어지는 순간 차별을 시작합니다. 클레파와 칸딘스키파는 아무 의미 없는 라벨만으로도 편애가 시작된다면 팝과 아시안 팝이라는 라벨은 어떨까요? 후문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심사위원 1만 5천 명의 머릿속에 본류와 지류라는 지도를 그려 넣습니다. 상을 만든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믿었겠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선긋기였습니다. 여기에 더 정교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1983년 심리학자 러네이 웨버와 제니퍼 크로커가 연구한 하위 유형화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강력한 예외를 만나면 고정관념을 수정하는 대신 그 예외를 위한 별도의 서랍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자는 운전을 못해 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뛰어난 여성 레이서를 만나면 편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특별한 예외라는 서랍에 넣어버리는 식이죠. 그래야 원래의 고정관념이 다치지 않으니까요. K-팝은 주류 팝이 아니다라는 오래된 관념에게 전 세계 스타디움을 매진시키는 BTS는 견디기 힘든 발레입니다. 이때 시스템이 무의식적으로 꺼내드는 해법이 바로 별도의 서랍, 즉 별도의 부문입니다. 예외를 서랍에 넣으면 본류의 지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을 만들어준 건 호의 아닌가요? 바로 그 호의 심리를 해부한 실험이 있습니다. 2001년 프린스턴의 브누아 모넨과 데일 밀러는 참가자들에게 먼저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용 시뮬레이션을 시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나는 차별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오히려 직후에 결정에 더 편향된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방금 좋은 일을 했으니 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라는 도덕적 자격증이 발급되었고 그 자격증이 이후에 편향의 면죄부를 준 거죠. 이것이 도덕적 면허 효과입니다. 이 렌즈로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아시아 음악의 성장을 기념한다는 명분은 조직에게 도덕적 자격증입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위한 상까지 만든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자격증이 정작 본상에서 아시아 아티스트가 계속 배제되어 온 구조를 손대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면허가 됩니다.
너희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줬잖아 라는 말은 그러니 거실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되잖아의 정중한 버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자 베스 모스켄터는 1977년 이런 구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토크니즘. 조직이 소수자를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일 때 그 소수는 끊임없이 전시되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방해는 초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별도 부문의 트로피는 화려한 전시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물었던 건 전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올해의 앨범이라는 진짜 방문은 언제 열리는가? 마지막으로 뉴욕 대학교 존 조스트의 체제 정당화 이론을 겹치면 퍼즐이 완성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불공정을 마주하면 극심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대신 시스템을 설명하는 쪽으로 택합니다. 68년 동안 K-팝 본상 수상자가 없는 시상식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우리 심사 구조의 편향을 뜯어본다. 둘, 그들을 위한 부문을 만들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어느 쪽이 덜 아팠을까요? 시스템은 언제나 자신을 덜 아프게 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래미가 처음 겪는 일도 아닙니다. 2021년 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을 낸 위켄드가 단 한 부분에서도 후보로 지명되지 못하자 그는 그래미를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영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논란 끝에 아카데미는 밀실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해야 했죠. 시스템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다가 결국 밖으로부터의 충격으로만 바뀌었던 전례. 역사는 이번에도 비슷한 문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떠올려 보세요. 여성의 목, 젊은 직원의 목처럼 배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지만 어쩐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본선에서는 제외된 듯한 지정석을 본 적 없으신가요? 그 지정석을 만든 사람들 역시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겁니다. 그게 이 심리의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미가 상을 만들 때의 심리는 악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급기 본능, 예외를 가두는 서랍, 도덕적 면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시스템의 관성. 전부 지극히 인간적인 무의식입니다. 하지만 받는 쪽에는 그 무의식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29일 밤 그 받는 쪽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카메라를 돌려 그 상을 받아든 7명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3년을 기다린 트로피가 눈앞에 있는데 왜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았을까? 경제학이 비합리적이라고 불렀던 그 거절이 사실은 인간의 뇌에 새겨진 가장 정직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 뿌리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2편 거절하는 마음에서 뵙겠습니다.